서울의 서쪽 끝자락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동네에 은자 할머니는 홀로 살고 있었다. 70줄 중반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단출했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그 안에는 사계절 내내 꽃들이 지고 피기를 반복했다. 은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정성껏 화단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평화롭게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착한 할머니로 기억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쓸쓸함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처럼 보였다. 할머니에게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낙이자 마음의 위안이 되는 존재들은 다름 아닌 길 잃고 버려진 개들이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소박하게 준비한 사료와 간식을 들고 동네를 한참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그곳은 사랑의 울타리라는 이름의 작은 보호소였다.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는 곳이었지만 소장님과 몇몇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을 주었다. 짖는 개들을 쓰다듬고 아픈 개들을 보살피고 낡은 견사 청소를 돕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개들은 할머니를 유난히 따랐다. 할머니가 보호소에 들어서면 개들은 일제히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할머니의 손길을 갈구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할머니의 마음에 남아있던 쓸쓸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할머니는 개들의 눈을 보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가, 오늘도 힘들었지. 그래도 힘내렴. 언젠가는 너를 사랑해줄 가족이 나타날 거야.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금요일이었다. 빗방울은 창문을 세차게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렸다.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낡은 장화를 신은 채 여느 때처럼 보호소로 향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보호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개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애처롭게 들려왔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장님의 눈물 어린 얼굴과 마주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소장님은 울먹이며 말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소장님은 할머니를 끌고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고지서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소장님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보호소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동안 빚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의 울타리는 그녀의 삶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개들은 그녀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갈 곳을 잃고 다시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앞이 캄캄해졌다. 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유기견 공고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안락사. 그 단어는 할머니의 귓게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을 버려진 생명들을 보살펴 온 할머니에게 안락사라는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작고 병약한 강아지 복동이가 떠올랐다. 복동이는 차마 눈도 뜨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고 할머니는 밤낮으로 복동이를 보살폈다.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젖을 찾기 시작한 복동이, 그런 복동이와 다른 수십 마리의 개들이 차가운 주사바늘 아래 세우러질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소장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와 결심을 담고 있었다. 소장님, 방법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저는 저에게 남은 모든 것을 드릴게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요. 소장님은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께는 그 작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연금이 전부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이 아이들을 잃는다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날 오후 은자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인출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았던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금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낡은 집을 팔아 그 돈까지 모두 보호소에 기부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의 결정이 무모하다고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숭고한 마음에 감탄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비운 채 홀로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짐이라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이 전부였다. 그녀의 방은 좁고 삭막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구나. 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으니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유기견들을 위해 내놓았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몸은 비록 고단할지언정 마음만은 더없이 충만했다. 그녀는 그날 밤 평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고시원에서 할머니는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는 사랑의 울타리 보호소에 기적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의 기부금으로 보호소는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새로운 보호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개들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가 애지중지했던 복동이도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화면에 잡혔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날 오후 고시원 방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할머니는 누구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키 크고 훤칠한 청년 한 명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한 손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청년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실례합니다만 혹시 은자 할머니께서 맞으신지요? 청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은자인데. 젊은이는 누군가 웬일로 이런 곳까지.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좁은 고시원 방을 둘러보더니 작은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서류를 받아 들었다. 서류의 표지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유언장이라니 누구의 유언장이지? 이진우는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귀하의 모든 재산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숭고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지내셔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르신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젊은이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가?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작고하신 강대웅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현재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재산이 어르신께 상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마지막 말에 얼어붙었다. 100조 원, 100조 원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를 상속받게 되었다니. 이것은 분명 꿈이었다. 아니면 악질적인 사기꾼의 농간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진우가 건넨 유언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언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는 할머니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은자 할머니의 좁고 낡은 고시원방 안은 이진우가 떨어뜨린 유언장이라는 단어와 100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작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조 원이라니, 그것도 강대웅 회장이라는 전혀 모르는 이름의 유산이라니. 이것은 분명 악질적인 사기꾼의 농간이거나 그녀가 늙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젊은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강대웅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100조 원이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그만두게. 어서 돌아가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진우를 향해 손을 내치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어르신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평 소속의 변호사 이진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고 그의 유언에 따라 어르신께서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듯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다시 주워 할머니의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강대웅 회장의 사망진단서, 유언 공증 서류, 그리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자산 명세서가 빼곡히 나타났다. 명세서에는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 지분, 부동산 은행 예금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며 눈을 비볐다. 100건, 1000, 1000줄, 8천줄, 1000원. 끝없이 이어지는 영의 행렬은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전 재산을 합쳐도 이 숫자에 먼지조차 되지 않을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팔을 꼬집었다. 하지만 분명한 통증이 느껴졌다. 강대웅 회장님은 어르신과의 인연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어르신 외에는 직계 가족이나 상속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르신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우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젊은이, 내가 왜 그 사람의 유산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그를 정말 모른다네. 자네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장난 같다고 느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빛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사진은 빛바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선명하게 인쇄된 인물들은 그들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강대웅 회장과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젊고 아름다운 은자 할머니의 모습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둘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오래된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교정 같았다.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에서 벗어나 아련한 그리움으로 물들었다. 사진 속 그녀의 젊은 얼굴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얼굴은 분명 강대웅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려던 할머니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했다. 이 사진은 대체 어디서 난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강대웅 회장을 번갈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웅이었구나.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은 강대웅 회장님의 유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이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모든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살았던 아련한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대웅. 그 이름은 할머니의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첫사랑이었다. 할머니가 20살 무렵 강원도 산골마을의 작은 분교에서 만났던 청년 강대웅. 그는 서울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잠시 분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할머니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고 대웅 역시 순수하고 착한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둘은 늦은 밤까지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헤어질 수 없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웅은 방학이 끝나자마자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곧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다. 할머니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시골 처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웅은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 후 할머니는 다웅이 유학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을 잃은 슬픔에 할머니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다.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다웅에 대한 기억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웅의 기억을 애써 봉인했고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에 그녀는 그 기억을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사랑 대웅이 살아있었고 심지어 재벌 회장이 되어 자신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니. 할머니는 기쁨보다는 혼란과 고통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는 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을까?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자신이 모든 것을 비운 후에야 나타난 것일까? 이진우는 할머니의 흐느낌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살아생전 어르신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가진 모든 것을 버려진 생명들을 위해 기부하셨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르신의 숭고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하시며 이것이 어르신의 평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그가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진우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다영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니. 그녀가 그를 잊으려 애쓰는 동안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선행을 알고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다니. 할머니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슬픔, 그리움,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네. 할머니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네. 지금 와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다네. 이진우는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놀란 듯 했다. 그는 할머니의 깊은 내면을 읽으려는 듯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강대웅 회장이 유언장에 남긴 특별한 당부를 떠올렸다. 회장님은 분명히 말했다. 그녀는 분명 이 재산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재산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라.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이자 시험이다. 이진우는 다시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은재계라고 쓰여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강대웅의 필체로 쓰인 빛바랜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그가 왜 할머니에게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눈은 다시 한번 크게 뜨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은자에게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소.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때문이었소. 내가 당신에게 남긴 이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의 결실이자 당신이 가진 숭고한 마음이 세상에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부디 이 재산을 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소원이자 당신과 내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일 것이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우리가 젊은 시절 함께 꿈꾸었던 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약속 말이야. 기억하시오. 그 약속을 이제 당신이 지켜주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대웅과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언젠가 우리가 아주 큰 돈을 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버려진 생명들을 구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줄 거야. 그것은 순수하고 어리석은 젊은 날의 약속이었지만 다용은 그 약속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과였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강대웅 회장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불행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자 세상에 대한 거대한 희망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느꼈다. 100조 원은 그녀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닌 따뜻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진우가 건넨 강대웅의 편지는 은자 할머니의 잊혔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었다. 100조 원의 유산보다 더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다영이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젊은 날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 대웅의 해맑은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 비극과 함께 찾아온 숙명처럼 다가왔다. 할머니는 그 거대한 유산이 단순한 돈뭉치가 아니라 다영의 삶 전체가 담긴 결정체이자 그녀의 손에 들려진 거대한 책임감임을 직감했다. 젊은이, 대웅이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 건가? 왜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지? 그리고 왜 내게 돌아오지 않은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유학 중 사고로 위장하여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겪었던 아픔과 어르신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홀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빠르게 번창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유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살아가셨죠. 오로지 어르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불우한 생명들을 돕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말이죠. 할머니는 이진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대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떠나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영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 대웅은 먼 곳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을 느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어르신의 소식을 접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님께서는 역시 은자구나.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녀는 이미 나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르신께 남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어르신께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죠.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다영이 그녀를 잊지 않고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가슴은 먹먹했다. 그녀는 다영의 외로운 삶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비록 다영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은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이렇게 기적처럼 연결된 것이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어르신을 그리워하셨고 어르신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하나의 요청사항을 남기셨습니다. 어르신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받아 생명의 빛 재단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버려진 생명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재단을요.
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은 모두 유언장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재단.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대웅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바로 그 일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대웅이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을 이제 그녀가 이어받아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대웅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자 그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의미가 될 것이었다. 알겠네. 내가 그 뜻을 이어받겠네.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100조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진우는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머니. 저는 회장님께서 직접 선임하신 유언 집행인이자 재단의 법률 고문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저 외에도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신뢰해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머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할머니의 지시만 있다면 즉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대웅이 남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도울 사람들까지도 준비해 둔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대웅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강직함과 함께 할머니를 향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이진우의 나이가 다영이 그녀를 떠났던 그 시절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눈물로 촉촉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 받아들이고 말고 내가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우리가 젊은 날 함께 꾸었던 꿈을 이제 내가 현실로 만들어야지. 그날부터 은재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좁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있지 않았다. 이진우와 함께 생명의 빛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재단의 비전과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할머니의 맑고 지혜로운 통찰력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했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기를 원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유기견 보호소 사랑의 울타리를 찾아갔다. 소장님과 자원봉사자들은 할머니가 다시 찾아온 것에 기뻐했지만 할머니가 이제 생명의 빛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곳을 도울 것이라는 말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는 사랑의 울타리가 앞으로 생명의 빛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유기견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여 버려진 개들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할머니는 개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들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 너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단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대웅이 자신에게 남긴 막대한 유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그 씨앗을 뿌려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다웅의 마지막 염원을 이루어 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강대웅이 남긴 편지를 통해 잊혔던 과거의 진실을 마주한 은자 할머니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렀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첫사랑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가 그녀와의 순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은 할머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녀는 강대웅이 남긴 100조 원의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세상의 불우한 생명들을 향한 거대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생명의 빛 재단의 설립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숭고한 사명이 되었다. 재단 설립은 이진우 변호사의 능숙한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대웅 회장이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탄탄한 법적 기반과 재정 관리 시스템 덕분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전문가들과 만나 재단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선한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할머니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랑의 울타리 보호소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기견 보호센터가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던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이진우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해. 이곳이 그들에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는 할머니에게 강대웅 회장의 마지막 유품이라며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회장님께서는 이 상자를 어르신께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말이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오칠이 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작은 인형 1개와 말라비틀어진 나무십 1장,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그것들은 그녀와 다영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었다. 작은 인형은 할머니가 어릴 적 직접 만들어 다영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나무짚은 둘이 처음 함께 앉았던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었고 손수건은 다영이 그녀에게 주었던 첫 선물이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회상 맑은 여름날 작은 분교교정. 은자와 대웅은 나무 아래 앉아 인형을 만들고 나무잎을 주우며 해맑게 웃었다. 이 인형 내가 꼭 간직할 거야. 그리고 이 나무잎도. 나중에 네가 돌아오면 이걸 보여줄게. 다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웅은 그녀와의 작은 추억까지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진우는 상자 바닥에서 발견된 또 다른 낡은 편지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나의 마지막 소중한 은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 속에는 강대웅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은자에게,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닿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오.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소. 당신을 떠나야만 했던 그날 밤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하오.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은 나를 옥죄던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소.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을 그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만 했소.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면 당신마저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에 나는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갔소.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았소. 세상에 버려진 생명들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을 비추겠다는 그 약속 말이야.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기겠소.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은 당신이 가진 숭고한 마음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오. 그리고 이진우, 그는 나의 손자이자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오. 그는 당신을 지키고 나의 마지막 뜻을 함께 이룰 것이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나의 손자가 당신에게 대신 전해줄 것이오. 부디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오. 나는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오. 당신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사랑했소, 나의 은자. 영원히. 강대웅 드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편지가 스르륵 떨어졌다. 그녀는 이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리고 그의 나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이진우가 강대웅의 손자였다니.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그동안 이진우에게서 느껴졌던 묘한 친밀감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첫사랑 다용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다니. 젊은이, 자네가 대웅이의 손자였단 말인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께도 붉은 기운이 돌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제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외할머니처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회장님께서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숭고한 마음을 보며 저 역시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이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다응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100조 원의 유산이 아니라 바로 이진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외롭고 쓸쓸했던 삶에 다시금 사랑과 가족의 온기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이진우의 관계는 단순한 재단 이사장과 변호사를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의 손발이 되어 재단 운영을 도왔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할머니는 이진우에게 대웅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숨겨진 삶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생명의 빛 재단은 할머니의 지혜와 이진우의 열정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다. 유기견 보호센터는 물론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환경,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과 희망을 전파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낡은 고시원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한 삶을 유지하며 재단의 모든 자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사랑의 울타리를 찾아가 개들을 보살폈고, 복동이는 이제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진우에게 물었다. 진우야, 할아버지께서 내게 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 생각에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물을 세상에 더 크게 비추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그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제가 가족이 되어드리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이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강대웅은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남긴 것이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듯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나 회한이 아닌 따뜻한 감사함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은 비극이 아닌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은자 할머니의 삶은 강대웅의 마지막 편지와 이진우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00조 원의 유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잊혔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대한 희망이 될 생명의 빛 재단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다영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 이진우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충만했다. 생명의 빛 재단은 할머니의 지혜와 이진우의 열정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사랑의 울타리. 유기견 보호센터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했다. 넓고 쾌적한 견사, 최첨단 의료시설, 그리고 전문 수의사와 훈련사들이 상주하며 버려진 개들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했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했던 복동이는 이제 보호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놀았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보호센터를 찾아 개들을 보살피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재단은 유기견 보호 사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나갔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까지. 생명의 빛 재단은 말 그대로 세상 곳곳에 희망과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대한 등대가 되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숭고한 마음에 감동하여 재단에 동참했다. 할머니는 재단의 이사장이자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고시원 방에서 지냈고, 모든 재산은 재단의 운영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녀는 돈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는 대웅의 철학을 고스란히 실천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진우는 이제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할머니 역시 이진우에게서 젊음의 활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배우며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갔다. 그들은 단순한 재단 관계자를 넘어 할머니에게는 뒤늦게 찾아온 가족이자 이진우에게는 삶의 지표가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생명의 빛 재단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콘서트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고, 무대 위에서는 유명 가수들이 재단을 위한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 은자 할머니와 이진우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을 때 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사랑이자 이 재단의 진정한 설립자인 강대웅 회장님께서 제게 남기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이자 세상을 향한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꿈을 이어받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연설에
콘서트장은 감동의 물결로 일렁였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를 향한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이진우와 함께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듯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콘서트가 끝난 후 할머니는 이진우와 함께 유기견 보호센터의 한적한 구석에 앉았다. 복동이가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복동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할아버지께서 내게 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사처의 오늘 물로에서 많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제 생각에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물을 세상에 더 크게 비추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그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의 말이 옳았다. 강대웅은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남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이제는 나눔과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다용가, 이제야 네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네가 남긴 빛으로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은 비극이 아닌 아름다운 기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노인의 숭고한 나눔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이었다. 서울의 유서 깊은 대학교 캠퍼스, 낡은 벤치에 앉은 윤서아의 세상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에게 재벌가의 아들인 그의 존재는 겨울의 유일한 난로였고 캄캄한 밤의 유일한 별이었다. 지훈은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서아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꿈꿔주었다. 서아야, 졸업하면 우리 작은 집 하나 얻어서 같이 살자. 마당에 네가 좋아하는 꽃도 심고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는 거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는 서아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약속이 가진 무게를 알았다.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현실의 벽을 알았지만 지훈의 사랑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사랑이 그녀의 유일한 집이자 세상이었다. 행복과 불안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던 어느 날 서아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들고 그녀는 한참을 울고 웃었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어쩌면 그와 자신을 영원히 묶어줄 신의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순진하게 믿었다. 나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서아야.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할게. 우리 아기 내가 꼭 지킬 거야. 소식을 들은 지훈은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서아를 끌어안으며 굳게 약속했다. 서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녀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굳게 닫힌 그의 집 대문이 자신과 아기를 향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며칠 후 지훈은 약속대로 서아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그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프라이빗 룸이었다. 지훈의 어머니 신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는 기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얼마지? 이것이 신여사가 서아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안부를 묻거나 차를 권하는 의례적인 인사조차 없었다. 그녀는 서아를 아들의 연인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비천한 여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지훈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시끄럽구나. 신 여사는 서아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테이블 위에 통장 하나를 밀어놓았다. 이 안에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들어있어. 이걸로 뱃속의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구해달라는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냐는 절박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서아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신여사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아의 애타는 시선을 피하기만 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잔인한 비수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통장을 그대로 둔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스토랑을 뛰쳐나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밤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뒤따라 나온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아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 서아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엄마 말 듣는 게 맞아. 이게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는 매정하게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빨간 후미등을 보며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초음파 사진이 빗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랑은 거짓이었고 약속은 부서졌으며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몸 안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 지훈은 버렸지만 자신은 버릴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서아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을 수 없었다. 아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 밤의 비는 한 여자의 세상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강인한 어머니를 탄생시키고 있었다. 그 밤의 비는 윤서아의 세상에 있던 모든 색을 앗아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흙과 백 아니 오직 잿빛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명문대학교 캠퍼스에 총명하던 여대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불러오는 바에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마저 쫓겨난 그녀는 보증금도 없는 서울의 한 낡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방에서는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여름에는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냉골이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길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돌렸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안에 있는 작은 생명, 그것이 그녀가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였다. 세상은 냉혹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배를 보며 수군거렸고 때로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텨냈다. 뱃속의 아이가 처음으로 발길질을 하던 날, 그녀는 캄캄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엉엉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살아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서아는 찢어지는 고통 끝에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하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름 하늘처럼 맑고 크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아이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더 큰 현실의 무게를 안겨주었다. 갓난아기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고 몸은 쇠라도 씹은 듯 무거웠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밤늦게까지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기띠에 하준을 재우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야채 몇 가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친 몸통, 빈 지갑, 막막한 미래.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절망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한 노인이 그녀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터지면서 사과 몇 개가 길 위로 굴러갔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굴러다니는 사과를 주어 봉지에 담아주었다. 노인은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차분했다.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멈췄다. 그것은 작은 새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 목걸이 참 곱구나. 어디서 구한 것이냐? 아, 이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서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노인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들 곁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황급히 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남루한 행세에게 노인이 회장님이라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노인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서아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아가씨, 잠시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제발 부탁이야. 서아는 경계심과 의아함 속에서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노인 안이 한태성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을 나갔던 외동딸에 대한 이야기였다. 딸과 연락이 끊기고 수년을 후회 속에서 살았고 뒤늦게 딸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다는 가슴 아픈 고백이었다. 내 딸 이름은 한지은이었다. 그 아이가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 바로 새 모양의 목걸이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지. 한태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아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서아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안 늦었다. 서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다. 사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지난 수년간 너를 찾아 헤맸다. 내 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내 손주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이 할아비가 죄인이다. 한태성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룹의 총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한없이 초라한 손녀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곤히 잠든 아기 하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증손자였다. 하늘이 내 딸을 데려가는 대신 내게 딸과 증손자를 함께 보내주었구나. 비서 김 실장이 다가와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그 어떤 검사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서아의 얼굴,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서아는 잠든 하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잿빛으로만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윤서에게 지난 1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자신을 부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스럽지만 눈부신 담금질의 과정이었다. 한태성 회장은 손녀에게 안락한 산만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서아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제학, 경영학, 외국어, 그리고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예법을 익혔다. 그녀를 이끈 것은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 하준에게는 완벽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변했다. 더 이상 빗속에서 절망하던 가녀린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꺾을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여왕의 모습으로 만개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쏟아냈고 곳곳에서 터지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오늘은 강지훈의 아버지 회사가 중견그룹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합병을 발표하고 그 계약의 증표로서 지훈과 파트너사 회장의 딸이 약혼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단상 위 강지훈은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훤칠한 모습을 뽐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는 공허해 보였다. 그의 옆에 선 약혼녀는 아름다웠고 그의 어머니 신여사는 만족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아들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설계해낸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에게 오늘은 가문의 영광이 정점에 달하는 날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약혼 반지 교환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지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훈이 약혼녀를 위해 준비된 반지를 집어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왕 웅장한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윤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깊고 푸른 빛이 감도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는 오히려 절제된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진주 귀걸이는 그녀의 고고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였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한쪽에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한태성 회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쪽 팔에는 귀여운 턱시도를 차려입은 어린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다. 태성그룹 3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하고도 강력한 그림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분 한태성 회장님 아니신가? 옆에 여자는 누구지? 그리고 저 아이는? 단상 위의 주인공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신여사의 얼굴에서 승리감 넘치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지훈은 서아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1년 전 자신이 버렸던 초라한 여자. 그런 그녀가 왜 지금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한태성 회장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회장의 품에 안겨 있는 저 아이. 지훈의 세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한태성 회장은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아와 하준을 데리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당황한 주최 측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태성 회장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즐거운 자리를 잠시 방해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하객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따뜻한 손으로 서아의 어깨를 감쌌다. 지난 수년간 저는 잃어버렸던 제 유일한 혈육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가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시선이 서에게 향했다. 이 아이는 제가 평생을 그리워한 제 외동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 제 손녀 윤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 안은 아이를 살짝 들어보였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증손자 한하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 손녀 윤서아는 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후계자가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여사는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돈 몇 푼으로 떼어내려 했던 그 고아 소녀가 자신의 가문 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라니.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악몽이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서아를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이. 이제는 한하준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신의 흔적 따위는 지워져 버린 아들. 자신이 부와 성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들이 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거대한 눈사태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덮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찬란한 조명 아래 서아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연 회장 건너편에서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시선과 잠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멀고도 차가운 희미한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내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들에게로 향했다. 과거는 이제 그녀의 등 뒤에 있었다. 미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왕이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한 순간이었다. 파티는 끝났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신여사는 실신한 듯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가문의 영광은 하룻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약혼은 파기되었고 회사의 명운이 걸렸던 합병 계약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 아니 이제는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된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갑고도 무심한 눈빛.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확인해야 했다.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것이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어리석게 믿었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차를 몰았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태성그룹의 본사 타워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문은 이제 그를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그를 불청객 취급하며 막아섰다. 윤소아 씨, 아니 윤소아 상무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애원은 공허했다. 그는 결국 타워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였다. 한때 그의 것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그를 완벽한 이방인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성타워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서한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강지훈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한태성 회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만날 필요 없다.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엮여서 네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 하지만 서한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저도 하준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매듭지을 줄 아는 강인한 주체였다. 만남은 타워의 한적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과 딱딱한 의자만이 놓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서한은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들어서는 순간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모습은 처참했다. 값비싼 턱시도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매만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서아의 맞은편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고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제발 믿어줘. 그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더 큰 공포가 되어 그를 짓눌렀다. 결국 지훈은 의자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서아야,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버릴게. 회사도 집안도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우리 하준이,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줘. 제발. 그의 절규가 텅 빈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서한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강지훈 씨. 강지훈 씨.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당신이 미안해야 할 대상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했다던 윤서아는 1년 전 당신이 버리고 떠난 그 빗속에서 이미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하준의 엄마이자 태성그룹의 후계자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머니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비겁해요. 그 모든 건 강지훈 씨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기로 선택했고 당신의 부와 안락한 미래를 선택했어요. 나는 당신의 그 선택을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도 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원망하지 않는다니.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지. 서아는 희미하게, 그러나 아주 쓸쓸하게 웃었다. 용서할게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당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남아있던 당신에 대한 증오와 원망,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용서의 의미예요. 그것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용서였다. 그의 존재를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준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서 뿌리를 빼앗을 만큼 나도 모질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하준이의 인생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권리는 1년 전 그 밤 당신 스스로 버린 겁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남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만 가보세요. 지우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망견자실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그가 받은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차가운 동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도 증오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딸깍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인생에서 강지훈이라는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마침표였다. 홀로 남겨진 지훈은 텅 비고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태성그룹의 회장실 윤서아는 이제 더 이상 어설픈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결단력,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은 그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그녀를 풋내기라 얕볼 수 없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한태성 회장의 얼굴에는 더 없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손녀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힘으로 태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군주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보여준 가장 위대한 업적은 경영 실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제를 털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딴 지윤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의 모든 미혼모와 그 아이들이 차별과 가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보듬고 그 상처를 타인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아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덧 훌쩍 자라 의젓해진 아들 하준이도 함께였다. 그래서 공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한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묻자 서아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공주님은 더 이상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았단다. 스스로 용을 물리치고 성을 구하고 아주 멋진 여왕님이 되었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다. 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그녀처럼 절망의 문턱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 다른 윤서아들에게 그녀는 이제 든든한 울타리이자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차갑고 적막한 거실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태성그룹의 후계자 스캔들 이후 급격히 기울었고 그는 결국 다른 중소기업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웃음도 없었다. 오직 주식, 시세와 사업 이야기만이 오갈 뿐이었다.
그의 어머니 신 여사는 그날의 충격 이후 급격히 늙어 과거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숟가락질만 반복할 뿐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선택한 풍요 속에서 지독한 가난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서아가 허락한 조건에 따라 하준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고급 세단 안에서 하준이 다니는 유치원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잠시 후 하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태성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가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 거예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세요 오냐, 우리 강아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마.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우는 숨죽여 지켜보았다. 자신이 안아줄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아들. 자신이 가졌을 수도 있었던 저 따뜻한 가족의 풍경. 그는 자신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선택하기 위해 사랑으로 가득 찬 진짜 집을 버렸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고통받았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생에 걸친 형벌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하준을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엄마. 응, 우리 아들. 엄마는 행복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엄마에겐 우리 하준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온 서아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한태성 회장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새 모양 목걸이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과거의 상처는 암으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이제 그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되어주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빗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그 상처를 타인을 위한 온기로 바꿀 줄 아는 지혜에 있다. 한순간의 비겁한 선택은 평생의 후회를 낳지만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을 남긴다. 윤서아가 물려받은 것은 태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물려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평온을 찾았다.